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을 준수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소변경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취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원고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것일 뿐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1차적 청구로서 주의적 청구,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로서 취소 청구, 취소 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만약에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주의적 청구로서 무효확인 소송은 어쨌든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80점을 맞아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을 텐데 60점은 넘기는 했지만 80점은 되지 못한 상태, 취소 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적 청구는 기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인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바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만 실제로 취소소송으로 넘어가서 취소 판결을 한다고 판례가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병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효확인 소송 상태에서 그냥 바로 취소 판결을 내린다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는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와 같고 무효확인 소송 상태에서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에 관한 이 문제를 우리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확장을 시켜서 추가적 병합, 후발적 병합에 대한 문제와 사정 판결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시켜서 같은 논리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논점 박스를 보시면은 이 아래 부분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물론 취소 원인에 불과할 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러하죠. 제소기간 등 전치주의 포함해서 이것들을 처음부터 준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취소도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 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의 기회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 봐야 될 테고요.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에는 무효확인 청구뿐만 아니라 취소 청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병합되어 있는 것이다. 예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추가적 병합에 대한 문제로 확대를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은 소병합에는 소변경과 달리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처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90일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적으로다가 취소 소송을 병합해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150일이 지난 상태로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상태였었습니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이 비청구,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병합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원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무효확인 소송 안에 이미 무엇이 취소 소송이 병합, 예비적 병합 돼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이상이야 이미 병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병합되어 있는 것을 또 병합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병합 청구에 대해서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시작하면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에 관한 문제를 무효확인 소송상 추가 병합에 이어서 무엇까지 사정 판결까지 한번 넘겨보자라는 것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사정 판결이 될까요? 예, 실제로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예, 이건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다라고 한다면 처분의 효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효력 유지라는 사정 판결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뭘 보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면 취소 판결 가능성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네, 취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래서 취소 판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정 판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소변경의 측면에서 보시면 취소이 무효확인 소송 제기할 당시에 가능했다면 소변경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변경 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넘어가면 소송의 형식도 취소로 넘어온 것이고, 또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사정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과연 기각 판결로서 사정 판결 해달라고 소변경 신청을 원고가 하겠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소변경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겠죠. 소변경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 것이다. 왜? 원고가 만약에 소변경을 하지 않고 지금 무효확인 소송 상태에 그대로 있는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요거는 단순 기각 판결이 해당하겠죠. 그러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취소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요, 사정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요, 예, 사정 판결은 손해배상 등을 해준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변경 신청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병합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예, 사정 판결이 현재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뭐 어쨌든 28조를 준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기각 판결이 그대로 나와버리겠죠. 기각이 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병합되어 있는 취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사정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변경의 문제로 접근을 하든 소병합의 문제로 접근하든 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다면 취소 판결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 사정 판결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논점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었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연 사정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사정 판결의 필요성으로서 공공복리라는 것이 예,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것이 집행되는 경우 플러스 알파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사정 변경이 먼저 발생을 해야 돼요. 예, 사정 변경의 가장 핵심은 뭐 집행되는 것일 테고요. 네, 그래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서 공익을 동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효인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서가 송달이 된 거죠. 송달이 된 이상 예, 그 외관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가능성은 뭐 언제나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무효확인 소송의 목적물이 되는 무효인 처분에서도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제 우선 원칙적으로는 사정 판결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무효확인 소송에 28조가 준용되고 있지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인 경우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리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 되죠. 권력분리 원칙의 정면으로 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측면으로 봐도 그것이 무효인 처분이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사정 판결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판례 역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판례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뭐 준용 규정 없는 건 없는 거고, 네,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판례도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첫 번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뭐 반드시 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효사유일 때, 그 다음에 취소사유일 때 이런 경우들, 그 위법성의 정도라는 변수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나? 라는 것이죠. 취소도 제기할 수 있었다,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2는 4. 처분 위법, 즉 위법성의 정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적법성 문제하고요. 두 가지 변수를 OX 하게 되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요. 결론을 보시면, 네, 1번 사정 판결 못한다, 2번 사정 판결 못한다, 예, 3번 사정 판결 할 수 있다, 예, 4번 사정 판결 못한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경우의 수 중에 딱 하나만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따라오셨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네,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사유예요. 아이고야, 이것만 봐도 바로 안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네,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있었던 상태다. 소변경. 네, 소변경 가능은 하겠는데? 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취소 소송이 적법한 상태니까요. 현재 구소는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신소가 취소 소송 이렇게 되면서 소변경 신청하면 받아는 줄 것입니다. 그죠? 소의 변경은 허가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갔네. 취소 소송에 지금 와 있어요. 취소 소송에 와 있는데 그러면 사정 판결할 수 있잖아요. 소송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무효사유예요. 취소송으로 와 있기는 하지만 존치시킬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정 판결한다면 이거는 처분 판결을 한 결과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뭐예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니까 권력분리 원칙 위반. 사정 판결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효사유입니다. 아이고야, 여기서 똑같이 걸리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도 적법하지 않아요. 취소송으로 도망 자체도 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권력분리 원칙에도 반해요. 안 되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도 무효사유니까 사정 판결은 처분 판결한 거랑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송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지. 저기 가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넘어갈 수도 없네요. 이건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먼저 4번부터 한번 볼까요? 처분의 위법이 취소사유입니다. 존치시킬 효력은 있네요. 행정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 소송이 적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취소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정 판결이 처분 판결인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소변경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정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이 될 테고요. 문제를 출제될 때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출제될지 몰라요. 네. 특히나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에서는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는 세무사,
네, 객관식 출제의 방향성은 좀 아닙니다. 방향성은 좀 아니고 주관식 출제의 방향성에 딱 맞는 지금 내용이고요. 그런 컨텐츠고요. 이 내용은 공인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소독약 뿌리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막 출제를 한단 말이죠. 1, 2, 3, 4번도 비교할 줄 아셔야 되겠네요. 네, 처분의 위법이 취소 사유입니다. 존치시킬 효력 있고요. 예, 취소용도 적법하니까 도망갈 길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소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사정 판결은 처분 판결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이거죠. 이 3번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겁니다. 취소 사유다. 그리고 취소도 적법했다. 그렇다면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의 변경을 전제로 해서 살펴봤어요. 네, 소의 변경과 소의 병합과 양쪽에 두 가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 손에 꼭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from 무효확인 소송 to 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이 구소가 되고요, 취소송이 신소가 되고요, 이런 상황이었죠. 네. 네, 이것은 소위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재 구소가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37조를 근거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행정소송법 37조 21조에 있는 소의 종류의 변경 규정인데요. 이것을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이 구소가 될 때 21조를 여기다가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7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소변경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신소가 취소 소송이니까 이 신소가 적법해야지 소변경이 가능할 수 있죠. 네, 신소가 적법해야지 그에 대한 재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현재 무효확인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무효확인 소송은 지금 본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적 격과 원고적 격과 피고적 격과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족이 되겠죠. 지금 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취소 소송 이쪽에 신소를 보시게 되면 네, 왼쪽에 있는 구소와 비교했을 때 구소는 소송 요건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추가되고 있는 친구가 두 개가 있죠. 취소송으로 가게 되면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소로서 취소송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라는 걸 판단함에 있어서 소의 종류의 변경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놓치시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21조 4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데 14조 4항에 소급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취소 소송은 처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게 모두 충족이 돼서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게 충족이 돼서 취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변경 이후에는 사정 판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21조 4항 확인해 보시고요. 21조 4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조를 어디다가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시키기로 했고요. 그럼 21조 가볼게요. 가보니까 네, 이 허가결정, 소변경에 대한 허가결정에는 14조 4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14조 가보시게 되면 피고경정이죠. 네, 이러한 결정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소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이건 신소로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소를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를 제기된 때,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봐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준용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37조에서 21조로 21조 4항에서 14조 4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처럼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미, 설명은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거부처분의 문제예요. 뭐가 아니죠? 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쪽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요. 행정소송법 30조에는 2항과 3항 모두 다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얘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고, 얘는 신청에 따른 처분, 인용처분이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의 상황인데요. 절차의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에는요,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거는 법에서 아예 무효사유화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취소 사유로 봅니다. 취소 사유로. 중대명백성설에 따라 그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판례는 현재까지 100%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30조 3항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는데, 중대하다라는 것은 내용상 중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어서 그래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취소사유에 그치게 된다. 라고 보는 게 그래도 더 다수예요. 더 다수고. 명백을 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 그쪽에도 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쟁송법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뭐 관련된 내용은 작용법 수업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지금은 그냥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해 놓으세요. 절차의 하자는 내용상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 명백에서 중대가 깨지기 때문에 전부 다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조 3항은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될 수가 없어요. 네,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지금 재처분 의무의 문제를 2항 쪽으로만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것이 3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30조 준용하고 있잖아요. 30조 2항도 준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도 무엇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요. 권리구제의 실효성, 원고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거부처분이 무효인 것만 확인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예, 그래봐요. 결국은 불합격생이 수험생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요구소송에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즉 권리구제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라고 보려고 하게 되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이 재처분 의무와 함께 더 나아가서 그 재처분 의무를 국가가 불이행할 때의 간접강제, 강제수단 논의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 직접적 강제수단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직접 처분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배상명령 제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무효확인 소송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는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는데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아.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30조는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는데 33조에서 끝나버려. 34조에 있는 간접강제를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을 안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했다면 어떤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속력 확보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인정을 안 하고 싶다면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서 간접강제를 인정을 안 할 거라면 재처분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려, 그죠? 왜? 네, 그 기속력을 확보할 것도 아닌데,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둘 건데 의무는 왜 부과하겠습니까? 이거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말고, 기대를 하지 않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재처분 의무 인정 안 했다면, 협의의 소익이 없어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각하될 거예요. 마치,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듯이
제처분 의무가 없어서 그랬었죠. 여기서도 제처분 의무를 처음부터 인정 안 했더라면 거부처분 무효하기소송은 제기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처음부터 국민은, 원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차 신청에 대한 1차 거부도 처분이고 2차 신청에 대한 2차 거부도 처분이고 하니까, 야, 무효하긴 소송 가봐야, 내가 이겨봐야 제가 재처분 안 해줘도 방법이 없어. 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2차 신청해서 2차 거부 당하고 그 2차 거부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네, 제소기간 준수해서 취소송 제기하겠죠. 거기에는 간접강제가 있으니까요. 예, 처음부터 길을 이렇게 터주면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 재처분 의무를 인정을 해서 야, 거부처분 무효하기소송 제기해도 협의의 수익도 인정되고 될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열심히 1년 동안 싸워서 이겨놨더니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강제 수단을 두지 않을 것이라면 재처분 의무는 필요 없으니까, 예, 재처분 의무도 처음부터 인정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첫 번째, 예, 재처분 의무 측면을 보겠습니다. 2번, 두 번째, 기속력 확보 수단 측면을 보겠습니다. 네, 재처분 의무는 30조를 준용하고 있죠. 예, 따라서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재처분 의무가 준용되고 있어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된다. 행정소송법 인정하고 있고요. 행정심판법은 원래 인정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17년도 4월 18일, 10월 19일 날 시행된 이 법 개정에 따라서 거부처분 무효 확인 심판에 재처분 의무를 인정했어요. 야, 뭐 소송 얘기하는데 심판 얘기까지 끌어들여? 왜 끌어들였냐면 여기서 행정심판법에서는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거를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재처분 의무는 소송에서도 인정되고 심판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접강제,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 와보니까 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황이 되겠죠? 네, 행정소송에서는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34조를. 네, 그래서 입법 불비 상태입니다. 이거 완전 굴비 아니야, 이거? 네, 굴비예요. 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간접강제 얼른 도입하세요. 네, 도입하세요. 장난합니까? 네, 그래서 현재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돼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행정심판법은 늦게 재처분 의무를 인정했는데도, 재처분 의무를 이렇게 늦게 인정했는데도, 네, 역시 젊은 친구라서 그러나요? 네, 여기 간접강제까지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17년 4월 18일 날 개정하면서 재처분 의무와 함께, 네, 딱 세트로 간접강제도 딱 갖다가 마련을 해뒀다란 말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2013년 3월 20일 날 입법 예고된 그 행정소송법 개정안 있잖아요. 우리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이거 통과돼도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네요. 개정안에 대체로 필요한 거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이 간접강제 없어요. 간접강제 없어요. 야, 요때 개정할 때 심판에서 간접강제 무효확인 심판에 도입한 거 기억 안 나? 간접강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개정안에서도. 거부처분 행정소송과 간접강제인데요. 예, 거부처분은 1차 신청을 했을 때 1차 거부도 처분성 인정되고, 2차 신청했을 때 그 2차 거부도 처분성 인정되고, N-1차 신청했을 때 그 거부도 처분성 인정되고, N차 신청을 했을 때 그 거부도 처분성 인정된다. 그래서 거부처분에서는 제소기간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적극적 처분은 그렇지 않지만 소극적 처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N차 처분성 인정되는 거 안다고.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겼어요?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재처분을 안 하네? 간접강제가 없어요? 아이고야, 미치고 자빠지겠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해. 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거부를 당해.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제소기간
준수해서 소제기할 수 있고, 그 취소송에는 간접강제 있고, 그걸로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간접강제가 현재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없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내가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송을 제기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싸운 건 뭐가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지. 국민이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냐면 거부처분의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비굴하게 무효확인 소송으로 도망을 갔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아니 제소기간이 지났을 때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까?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비굴하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제소기간을 피할 수 있을지언정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되잖아요. 기각될 일을 왜 선택을 합니까, 사람이? 그럼 처음부터 2차 신청하고 거부당하고 취소송을 제기하지. 제소기간 지나서 비굴하게 무효확인송을 제기한다고? 그리고 행정심판법에는 그러면 간접강제 규정 왜 도입했습니까? 그럼 행정심판법이 잘못된 거네? 소송법에 간접강제 없는 게 맞는 거면 심판법이 틀린 거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것이 아닌 것이죠. 무효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효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효확인송을 제기한 것이지. 응? 왜 제소기간 지났기 때문에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다고 판정 짓습니까? 그쵸? 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사유예요. 네, 무효 사유예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사유예요. 무효 사유예요. 또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송을 제기했네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위법하니까 취소 사유면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그러면 30조 2항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취소에는 34조 간접강제 인정됩니다. 예. 권리구제에 있어서 뭐 전혀 문제 없네. 네, 완벽해. 좋아. 그 다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합니다. 무효 사유예요. 무효 사유를 전제로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도 인용 판결 나와요. 그쵸? 취소 소송이니까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무효 사유는 위에서 뭐라고 했죠? 초과 달성입니다. 초과 달성됐으니까 인용 판결 나올 테고요. 지금 취소이잖아요. 그대로 30조 2항에 따라 재처분 의무 부과될 테고요. 지금 취소이잖아요. 34조의 간접강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문제 없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무효확인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취소 사유입니다. 어때요? 취소하면요? 이건 뭐 기각되잖아요.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60점에 불과하니까 기각돼요. 그럼 이건 뭐 재처분 의무 인용 판결 아니죠? 네, 부과될 것도 없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간접강제도 필요 없고 얘는요 그냥 문제되지 않는 영역이죠. 얘네들은 문제는 되는데 완벽한 해결이 됩니다. 얘는요 아예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예요. 그러면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테고 인용 판결 나오죠? 30조 2항을 무효확인송에 준용하죠.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간접강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가 논점입니다. 출제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되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관식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무효확인 소송과 간접강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송과 간접강제. 네, 1번 2번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페이지가 넘어가네. 첫 번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네요. 취소 사유예요. 그 다음에 무효 사유네요. 무효 사유예요. 이렇게 나눴어요.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네, 기각 판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접강제 문제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럴 때, 요럴 때, 뭐 있어요? 여기 취소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냐? 이 문제 다루고 있죠. 네.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판결 가능성 논의를 여기에다가 또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연결해 보는 겁니다. 네. 당시에 우리 소병합의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소변경의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구소 제기 시 구소는 무효확인 소송이잖아요. 네, 제기 시에 취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네, 추가되는 요건은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소변경이 가능하죠. 이거 왜 이러는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왜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지금 무효확인 소송이에요. 취소로 넘어가주면, 여기 간접강제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넘어가주면 거기에 취소해 가면 간접강제 있잖아요. 그쵸? 간접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강제의 미비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취소 판결 가능성의 그 원리를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 소변경 신청하면 허용이 될 거예요. 네,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넘어갔어요. 취소 사유니까, 네, 거부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어요.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취소송에 와 있죠. 와 있으니까 간접 강제가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소 제기 시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전치주의나 뭐 제소기간 둘 중에 뭔가 하나가 깨진 상황일 둘 다 깨질 수도 있고, 그럼 소변경이 안 되죠. 그쵸? 소변경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취소 판결도 못 나오고요. 못 넘어갔으니까. 네, 못 나오면은 간접강제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기각 판결된다. 절로 못 넘어가요. 지금 있는 이 무효확인 소송, 예,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취소 사유면 기각되겠죠. 네, 기각돼요. 기각되니까 간접강제 문제 여기는 안 생겨요. 네, 요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하고 간접강제 문제에서 간접강제 없다는 부분 지금 문제를 제기해 놨고, 이 없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소변경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엄청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우선은 기각 판결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예, 소변경이 되냐 안 되냐를 보라는 거죠. 만약에 소변경이 되면은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취소 사유잖아요. 여기 가면 취소 판결 나와요. 네, 왜 일로 넘기려고 하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네, 양쪽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면 간접강제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재처분 의무 부과 자체도 안 돼요. 그쵸? 네, 재처분 의무 인용 판결이 나와야지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겠죠. 이거는 재처분 의무 부과 처음부터 막혀버려요. 거기부터 넘어가서 뚫어보는 거예요. 취소로 소변경하면 거기 가서 인용 판결 나오고 재처분 의무 부과될 수 있는데, 넘어갔더니 뭐도 있어. 간접강제도 있어. 간접강제까지 같이 재처분 의무하고 간접강제하고 둘이 손잡고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을 해주네. 그럼 넘어가고 싶어? 안 넘어가고 싶어? 넘어가고 싶지. 그쵸? 여기 무효확인 소송에 있으면 개무시당해요. 야, 여기다 왜 있냐? 이러죠. 넌 취소 사유잖아. 너 기각이야. 그러는데 넘어가면은 와, 취소 판결도 나오고, 심지어 그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간접강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기각 판결 받는다, 넘어가면 취소 판결 받을 수 있다. 재처분 의무 부과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있으면 간접강제도 없다. 근데 넘어가면 간접강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본 것이랍니다. 그 다음 무효사유일 때입니다. 무효사유일 때는 여기서도 네, 재처분 의무 부과는 되는 거죠. 예, 인용 판결은 나와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네, 무효사유니까 재처분 의무 부과는 되는데 여기엔 뭐가 없어? 간접강제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소병합의 문제는 접근이 안 되고요. 소변경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무효확인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네,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죠. 네, 넘어갔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은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간접강제가 있네요. 그쵸? 야, 여기서 이 기억 부분, 이 기억 부분 이거는 동시에 두 개 해결해. 야, 기각 판결 받는 거, 인용 판결 바꿔. 간접 강제 없는 거 있는 걸로 바꿔. 두 개를 해결하고요. 여기 2번에서는요. 무효 사유일 때, 무효일 때는 여기에도 인용 판결 나올 수 있고 간접 강제 여기는 한 개만 문제돼요. 한 개만 문제되는데 넘어가면 취소로 넘어가면 네. 무효 사유에서도 취소 판결 나오잖아요. 그쵸? 80점 맞았으니까 초과 달성해요. 취소 판결을 받아서 간접 강제 현재 여기에 없는 거를 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고 여기서는 부족했던 하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적법하지 않으면 소변경 자체가 뭐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네, 소용없는 짓이고요. 네, 간접강제가 현재 무효확인송에 없다는 부분을 취소로 넘어가면 있다는 것으로 해결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는 없다. 없는 경우는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귀책 사유로 뭐 시간을 놓쳤다라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2018년도 공인노무사 기출인데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질문한 문제예요. 간접강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간접강제의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제 출제될 거예요. 취소 판결 가능성은 출제가 됐죠. 내용 보겠습니다. 건축사업자 갑은 X 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법령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위법한 거죠. 갑은 해당 법령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면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위법이야. 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취소를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현재 없어요. 그럴 땐 경우의 수를 나눠서 O와 X 상황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치주의 문제는요. 그건 원래부터 없어요. 국공로 도사 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도 공사중지 명령은 없는 것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취소이 적법하려면 무효확인 소송보다 추가되는 요건은 두 개. 전치주의, 제소기간. 근데 전치주의 문제는 없다.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된다? 제소기간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제소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라는 단서는 현재 없다. 그러면 OX로 나눠놓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법원은 사건의 심리 결과 해당 처분이 위법하긴 한데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건 맞지만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효 사유로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냥 통설 판례에 따라 중대 명백성설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대 명백성설에 따르면 중대하고 또한 명백해야 됩니다. 교집합이죠. 명백성의 요건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 지금 이 무효 확인 소송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80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점은 넘었지만 80점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하잖아요. 위법한 건 맞다잖아요. 위법이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건축사업자 갑은 위법한 공사중지 명령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500만원, 1000만원씩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10일이면 억 단위란 말이죠. 어떡하지?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 무효확인송에 있으면 기각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소변경이든 소병합이든 네,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든 간에 여기서 취소 판결이 과연 끌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취소의 적법 요건을 당시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죠. 핵심은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이 경과가 안 된 경우, 준수된 경우와 경과된 경우 나눠보세요. 만약에 준수된 경우라면 네, 여기서 바로 취소 판결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권리구제 되겠네요. 그런데 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야? 여기까지 가일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의 문제고요. 그러면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는 없다면서요? 그럼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판례는 3개가 있답니다. 이 3개 모두 다 핵심은 바로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고 거부를 당하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 판례예요.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된 판례는 현재까지 대법원에 3개가 있었고요. 당시 판례들은 이런 식이었죠. 공사중지 명령이 처음에 나올 땐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법규 위반 행위가 있긴 있었던 거예요. 공사 중에. 그런데 이후에 그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 네, 건축사업자 갑이 노력을 해서 그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럴 때 그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여기서 해제는 뭐죠? 네, 처음에는 적법하게 중지 명령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로 그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회죠. 철회. 해제를 신청한다. 철회 처분을 신청한다. 이럴 때 이 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중지하라는 의미의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된 것이 맞다면 법적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네, 이건 취소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못할지라도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판례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얘는요. 판례는 처음에는 적법했다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 지금 상태로 기준으로 보면 위법해진 것이다. 이런 거였다면 얘는요. 처음부터 위법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중지명령 처분이 나올 때부터 위법한 겁니다. 대는 손을 포함한다라는 논법에 따르게 되면 여기는 더욱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위법한 거니까 이거는요. 철회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신청은 직권 취소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될 테고 여기는 물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서 해제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행정청의 X시장이 거부한다면 거부처분 취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2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이 문제의 답안이 되겠네요. 아니 그 부분은 묻지 않았잖아요. 선생님. 법원에 어떤 판결 내려야 되는지만 물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만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1단계까지만 답을 쓰면 기본 득점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교수님들이 모두가 임모하는 말이 있어요. 물어본 거에서 그치지 마라! 이거예요. 물론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물어본 거에서 그치지 마라. 무엇을 더 쓰게 되면은 추가 득점이 가능하다? 한 분도 이것은 부정을 안 하십니다.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논의하라 이거예요. 이 사건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후 상황을 예측하여 논의를 해주면 난 거기다가 3점을 더 줄 거야 라고 강평이 수두룩 빵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